연준의 고간에는요 5.25에서 5.5%라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0.25씩 만약에 낮춘다고 하더라도 22번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럼 총알이 2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박격포알이.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해주면서 연준이 빅컷을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하는데 연준이 만약에 그만큼의 기대를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가장 긴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고용지표 둔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이 50bp 인하를 기대할까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75bp 기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75bp. 신한은행 오건영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네. 파월의 발언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리뷰가 아니라 어떤 네네. 해석과 좀 분석이 필요한 때여서 네네. 단장님께 SOS를 친 거고요. 예. 아, 네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부터 네. 이번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다들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기대했던 거 하고 거기에 얼마만큼 충족이 됐는가에 대한 그 의문은 좀 남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죠. 일단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발표가 11시 정도였잖아요.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 그래서 저도 한 9시 그 정도부터 이제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 체크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시장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금리 예. 인하에 대한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데 금리 인하의 항복 선언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기대에 부푸는 거죠. 얼마나 받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다는 좋은데 준다를 넘어서 얼마나 받을까 해서 막 주가가 막 날아가고요. 예. 주식시장이 막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고 금리를 막 찍어 누르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 무조건 사라. 이건 무조건 사라. 항복선언 받아내니까 지금 우리는 딴 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주식만 사면 된다. 이제 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약세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나스닥이 1.5% 넘게 오르고 그랬었어요. 이미 그 전에. 그리고 파월이 연설하는 내내 초반에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물론 투자자 관점에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할 때도 다들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계속 주식 살려고. 왜냐하면 이제 뒤쪽에 그 완화적인 코멘트를 던질 때 이제 확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계속 사면서 되게 뜨겁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의 기대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네.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내는 거는 금리 인하의 속도와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좀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빠르게 인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좀 원론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얘기 나온 거 한번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비둘기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조절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던진 거다. 예. 9월 인하는 픽스다. 이제 이건 이제 확실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가로 인한 상방 위험은 다소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의 하방 위험은 과거보다 커진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하고 대칭이 되냐면 재작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장의 하방 위험과 물가의 상방 위험이 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둘을 동일한 크기로 보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조금 더 크게 비중을 둬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일단 놔두고 이번에 이제부터는 성장에 신경을 쓸게라고 사실상 어나운스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을 전환한 시기가 됐어라는 얘기하고 이제 딱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시장이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성장이 이제 지금 실업률이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실업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실업률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연준은 무엇이든 할 거. 그러니까 we will do everything이라는 네. 표현을 썼거든요. 네. 우린 무엇이든 할 것. 이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본 게 2012년에 포르투갈의 신트리라는 곳에서 네. 그때 당시 이제 22 총재가 드라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whatever it takes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했냐면 그 20년도 코로나 때 하도 무너지니까
시장이 지금의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우리 어벤져스 엔드게임 기억나시죠? 거기서 네. 이제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막 그 어벤져스 사람들이 말했던 그게 이제 세 번째였고, 요번에 이제 네 번째 본 것 같아요. 예.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네 번째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해줄 건데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앰플 룸이라는 말을 써요. 앰플이라는 게 거대한이라는 얘기잖아요. 큰 룸이 있다. 네. 어마어마한 그 여지가 있다. 뭘 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곡간에 연준의 곡간에는요 5.25에서 5.5%라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0.25씩 만약에 낮춘다고 하더라도 22번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럼 총알이 2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박격포알이. 네. 그러면 선물을 주더라도 과거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금리가 1.75일 때하고 지금 5.25일 때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럼 줄 수 있는 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안 좋아질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지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얘기해 준 거죠. 그럼 시장이 꺄오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바주카포를 들이댄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그 연준 인사들이 지금 연준 위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하할 거다. 근데 그래주얼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비둘기 위원들도 그래주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 그래주얼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점진적인이라는.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점진적인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0.5% 그러니까 9월 달부터 50bp 빅컷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은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계속 쓰긴 쓰더라고요. 다 쓰고 있죠. 네. 웬만하면 다 쓰고 있죠. 이제 굴스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스비가 이제 비둘기파인데 그분하고 이 파월 의장 요 둘이 네. 요번에 이제 그 그래주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뒤에 또 이제 사실은 원론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좀 예. 썼어요. 근데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좀 쓰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실업률이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때, 아니 추가로 상승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악화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의 실업률을 갖다가 더 낮추기 위해서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지금 경기의 판단을 갖다가 안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베스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무엇이든 해서 막겠다라는 얘기지. 예. 지금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양방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를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환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최악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너무나 최악으로 나올 때는 그때는 그래주얼이라는 말을 괜히 써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 속박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0bp 이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이미 데이터 디펜던트를 얘기하는 거고 예. 굳이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9월달 고용이 망가지게 되면은 B컷에 들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끝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비둘기적인 건 맞지만 시장이 기대했었던 그것 결국에는 많은 폭의 큰 폭의 금리나 또 빠른 금리나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 하나로 조금 원론적으로 좀 흘러가게 만든 거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시장에서 그나마 좀 조마조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했다가 네네. 물가가 잡혀서 금리 인하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내린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퍼지면 시장에서 다시 긴장할 수 있겠는데 했지만 그거는 상하방 다 열어놓고 말은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이 이미 해석을 이미 다 끝낸 상황이었고 네네. 9월 금리 인하를 네네. 스스로 시장이 결정 지어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네네. 뭐 파월이야 열어놨다지만 25bp 내렸을 때랑 9월에 네네. 50bp를 내렸을 때랑 네. 시장은 또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석할까요? 일단 저는 9월달 그 지표가 고용 지표가 딱 나왔을 때 예. 9월달 고용 지표가 상당한 의미를 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9월 이제 고용 지표 이후에는요 시장이 또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프라이싱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50bp를 안 하고 25bp를 할 것 같아서 실망스럽잖아요. 네. 그럼 시장은 월가가 연준한테 요구하겠죠. 50bp 낮추라고. 그런 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해극을 펼칠 때도 있어요. 자해극이 뭐냐면
지난 8월 5일 날 보셨잖아요. 아, 딱 이틀 만에 일본은행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지금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거 낮춰줘야 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9월달에 지표가 그 고용 지표가 9월달에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되게 아리까리한 면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 7월달에 고용 지표가 8월 초에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긴장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게 고용 지표가 되게 크게 둔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꽤 있는 겁니다. 이거 허리케인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지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텍사스 쪽에 있는 고용 관련 지표들 있잖아요. 네. 실업 관련 지표들을 보면은 일시적인 허리케인 영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추산은 잘 안 되지만 그 8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되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7월보다 조금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화되는 거를 막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되거나 개선됐을 때는 굳이 50bp 비컷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가겠다는 거지 네. 점진적으로 간다 이걸 이렇게 속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25bp냐 50bp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이게 연준과 시장의 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얼마를 낮추느냐보다도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내에 100bp, 내년에 125bp 추가. 네. 그래서 9번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25bp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답을 안 준 거지 않습니까? 말로도 이렇게 뭐 애매하게 던진 건데 데이터 디펜던트 이러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9월 달에는. 뭐가 나오냐면 점도표가 나옵니다. 네. 점도표가 나오는데 참고로 6월 달에는 올해 내에 한 번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얼마 찍어줄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에는 올해 찍는 것도 있지만 내년 것까지 다 찍어놓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 찍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전망이나 분석도 좋은데 네네. 점도표 얘기하는 순간 네. 언제부터 점도표가 맞았다고?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9월 점도표는 유심히 잘 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가 있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요. 네. 여태까지는 파월 의장이 작년 연말에 이상하게 말을 틀어가지고 분위기 흐트러 놓기 전까지는요. 시장하고 연준의 괴리가 나타났었어요. 뭐냐면 22년도에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올리는 건 맞는데 덜 올리겠지 했는데 연준이 되게 많이 올린다고 하면 안 믿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올리네 하면서 따라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괴리가 연준이 시장을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시장은 200bp 내린다고 했고 연준은 안 내린다고 했는데 이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200bp고 연준은 안 내린다고 했는데 23년 내내 이 괴리가 벌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이걸 좁혀버렸어요. 네. 아, 안 내리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시장은 7번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연준은 올해 연내에 3번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또 끌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시장이 연준을 끌고 갈 수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게 반신반의죠. 여태까지 3년에 걸쳐가지고 연준의 패턴이 맞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실제로 또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건지를 연준의 패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연준이 이제 결국 시장은 그거잖아요. 연준이 지금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사실은 시장이 혼자서 이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크게. 네. 왜냐하면 김칫국 줄게 이제 사탕 하나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탕 2개 정도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탕 200개 받을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얼마 정도 줄지를 갖다가 조금은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9월 달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가 거기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점도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요. 결국에는 시장과 연준의 괴리는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경제 지표가 될 텐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지표가 좀 꺾이는 모양이면 네네. 시장은 항상 그 스탠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배드이스 배실 때도 있고 배드이스 구실 때도 있고 만약에 실업률 지표가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네.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이? 자,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8월 5일 날의 얘기를 잠깐만 돌아가 보면 예. 8월 5일 날 뭐 엔캐리가 청산돼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가 청산됐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팔았어요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주식이 오늘 왜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팔아서입니다. 그러면 맞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다음 질문 외국인이 왜 팔았나요? 이제 네,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게 되잖아요. 그럼 뭐 제가 외국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엔캐리가 청산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고레벨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엔캐리가 왜 청산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사실상 7월 달 말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꺾여 나가는 게 보여요. S&P PMI가 꺾였거든요. 네. 그리고 8월 첫날 제조업 ISM이 깨져요. 네. ISM 제조업이 깨지고 그 다음 날 고용이 박살이 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이 박살나는 게 딱 연속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결국 이거는 기준금리 인하다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고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연준이 빅컷을 한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연준은 금리를 낮출 거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리세션 위험이 커질 거야 이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때 양국의 금리 차가 확 좁아지니까 이게 이제 엔캐리 그렇죠. 트레이드는 사실 금리 차하고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의 과실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금리 차까지 좁혀지면은 엔캐리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엔캐리가 그 많은 자금이 나갔는데 뒤에서 이제 투자는 결국에 뒤에서 누군가 사주는 게임인데 사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야죠. 네. 눈치 빠른 애들은. 그게 이제 엔캐리 청산이 그래서 그날 8월 5일날 보면은 하루 종일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계속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돌아가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거기서 읽어냈던 건데 결국에는 다른 것보다도 과거에는 굿 이즈 굿. 그중에 좋은 지표가 나오면 무조건 경기 튼튼하네. 그런데 이제 배드 이즈 굿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 낮춰줄 거니까. 네. 이제 이 기대가 되게 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진 거죠.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못 낮출 것 같고 일본이 올리게 되면 연준이 빨리 낮췄을 때 엔캐리 청산이 대규모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러겠죠. 이제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빨리 낮출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잖아요. 엔캐리 네. 청산 때문에. 그러면은 배드일 때 연준이라는 튼튼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뒷배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배드 자체로 그냥 팍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는 그러겠죠. 거죠. 그래서 배드 이즈 배드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고 그거 되돌린 게 뭐냐면 일본은행에서 항복 선언했고요. 그렇죠. 서비스업 지표 잘 나왔고 소매 판매 지표 잘 나왔죠. 맞습니다. 예, 요거 딱 나오면서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안 나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생각보다 안 나쁜데 만약에 여기서 빅컷을 해주잖아요. 이게 엔캐리가 결국에는 금리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의 크기도 중요하거든요. 예. 금리차가 줄어들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낮춰서 성장이 세게 나와준다. 이러면 엔캐리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해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빅컷을 하면 금리차가 좁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이걸 묶어주고 여기서 빅컷을 해서 성장이 커지잖아요. 네. 그럼 엔캐리 청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배드 주고 또 어느 정도 좀 다시 커버를 쳐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뭘 봤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잭슨홀도 되게 중요했지만 뒤에 이제 변정규 전무님이 이제 일본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저보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에다 총재가 이제 저기 일본의 그 의회에 끌려갔잖아요. 의회에서, 예.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중의원, 참의원 다 이제 오전 오후 세션에서 네. 계속 이제 혼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결국에 우에다 총재는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지표를 보면서 정당하게 대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상당 부분 지지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성장이 탄탄하고 일본의 물가가 경로대로 간다라면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단 이제 오후 세션에서는 단 이 말이 붙더라고요. 금융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는 그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나온 이유가 일본의 GDP 성장률이요.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에는 다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특히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데 수출이 잘 돼도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결국엔 원유 같은 거 수입할 때 너무 많은 엔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 겁니다. 되려. 그럼 이건 엔 약세가 어느 정도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엔 약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로직을 또 한 번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내에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했다가 다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고개를 싹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거죠. 일본은 다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성장이 되게 안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또 엔화에 대해서 시장이 또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요. 배드 이즈 굿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배드 이즈 굿이 배드 이즈 배드로 한순간에 바뀌어 나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배드 이즈 배드였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이 그런 거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해주면서 연준이 빅컷을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하는데 연준이 만약에 그만큼의 기대를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시장이 가장 긴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고용지표 둔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이 50bp 인하를 기대할까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75bp 기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75bp. 이게 뭐 어떤 모멘트냐면요. 어떤 모멘트냐면 햇님 달림의 호랑이 있죠. 예. 햇님 달림의 호랑이 모멘트입니다. 뭐냐면 햇님 달림의 호랑이는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 되게 끔찍한 동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 머리에 인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이 떡을 몇 개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먹는 거였고 그렇죠.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 나중에 그 아직도 되게 그 끔찍했던 게 이 팔 다리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시장은 지금 뭘 보냐면 연준의 곡간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곡식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일단 네. 뭐 시장에서는 올해 100bp 인하가 40% 이상 나오고 있으니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욕심은 낼 수 있겠네요. 만약 9월 고용 지표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확률을 더 높일 겁니다. 그러면 예. 시장에 그 네, 네. 75bp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려면 미국 경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뭐 좀 침체 쪽으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제 저기 결국에는 제가 뭐 경기 침체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9월달 이제 8월달 고용 지표가 너무 쇼크로 나오게 되면은 네. 시장이 연내에 100bp가 아니라 125bp를 아마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 예. 뭐 9월에 75bp일 수도 있고 9월 50bp, 11월 50bp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되게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마일드한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이유보다도 연준이 이걸 핸들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정해져 있는 타겟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봤었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잠깐 보시면 중립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중립금리라는 거는 그 정도 금리 레벨에서는 과열되지도 않고 둔화되지도 않는 아름다운 금리 레벨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립금리가 그럼 어디에 쓰이는 거냐? 우리 실물경제에. 실물경제의 중립금리도 있을 수 있고요. 뒤에 하는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금융시장의 중립금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잠깐 보면 금융시장에서 막 지금 금융시장은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그 이게 달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 웬만큼 올려도 안 깨지겠죠. 근데 실물 경제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실물 경제의 중립금리는 미국 실물 경제의 중립금리는 5% 정도라고 해보죠. 네. 5%가 되면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딱 그 정도면 적절한 겁니다. 근데 M7 미국의 대표 대형주의 중립금리는 6%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M7을 만약 흔들고 싶으면 M7이 과열돼서 흔들고 싶으면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5.5까지 올려놨잖아요. 네. 그럼 두 개의 가운데에 금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물 경제가 느낄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금리죠. 그렇죠. 실물 경제가 꺾이고 있겠죠. M7은 버틸만 하죠. 그럼 여기서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M7을 보면서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려야 될까요? 지금 답은 나와 있잖아요.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리고 시장에서는 빅컷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서 만약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M7 입장에서는 5.5에서도 행복한데 잘 버티는데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는 훨씬 더 그렇죠. 브라보라는 소리를 지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연준 입장에 그럼 이 만약에 이 M7이 다른 것보다도 자산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다면 그럼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진다면 이 자산 시장이 소비를 다시금 자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비를 자극하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시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연준이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있는데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잭슨 홀도 예. 21년도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1년도 잭슨 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건 맞고 이제 우리 저기 양적 저기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갈 건데 근데 지금 이거 일시적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테이퍼링 천천히 한다라고 했는데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그 다다음 달에 바로 테이퍼링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완화적으로 얘기했다가 3개월 후에 바로 테이퍼링 선언했거든요. 네. 22년도 8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나 성장 망가져도 좋으니까 금리 인상 세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볼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근데 딱 3개월 후에 어떻게 하냐면 22년도 11월에 이제 금리 인상 조금 이제 거의 속도는 조절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이제 영국의 국채 시장이 되게 흔들렸잖아요. 리지트러스 때문에. 네. 그때 그랬잖아요. 작년도 기억을 해보시면 작년도 잭슨홀에서도 지금처럼 긴축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피벗 기대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그때 금리가 작년에 그래서 막 5%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11월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금리 인상 끝났어요. 갑자기 허겁지겁. 다들 뻥했죠. 아니 2주일 전만 해도 금리 추가로 올린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선언을 해요. 근데 1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피셜리 금리 인하를 얘기한 건 사실 이번 잭슨홀이 아니라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7번 이렇게 이제 깔고 갔던 거죠. 7번 깔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22년도 11월 달에 저기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났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속도 조절할게요라고 얘기하니까 내년부터 200bp 인하 얘기하면서 자산 시장이 올라오고 소비 지표가 좋아지니까 미국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맞아요. 들었죠. 네. 그리고 올해 1, 2, 3월에도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자산 시장이 또 너무 크게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이라는 쪽을 갖다가 견제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실물 경제만을 바라보면서 또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시장에는 좀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샤워실의 바보를 보면서 이거 연준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게 샤워실의 바보처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그 중립금리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내수 침체를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게 정책 실수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사실상 실물 어느 한쪽이 필요로 하는 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 네. 그쪽에 겪을 수 있는 어떤 둔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복잡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드라이브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은 연준이 약간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런 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참 고전적인 샤워실의 바보들까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네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홀린 듯이 듣긴 했는데 네네. 이 와중에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중앙은행이 물론 제1의 물가 안정 목표이고 연준은 물가 지표와 네.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본다지만 워낙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바보 같은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잭슨홀 미팅 지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지표로 힌트를 많이 얻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도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나? 네. 우리도 조금 더 그쪽으로 민감해 하는 게 맞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굳이 꼽자면 네. 앞으로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 힌트를 얻는다면 네. 어떤 지표나 어떤 사인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물가 지표보다도 실물 경기 지표를 일단은 보려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두세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에 두세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 조금 민감하게 볼 것 같아요. 내려오지 않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이게 뭐지? 이 생각은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로대로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로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경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좀 긴장할 것 같고 당장은 성장 관련 지표에 주목을 할 겁니다. 그 성장 관련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제조업 지표 있죠. 예.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소매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조금 좀 다른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게 잠깐 우리가
그 7월 달 중순부터 8월 달까지 잠시 우리가 이제 뭐 또 연준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거 얘기했었지. 6, 7월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9월 10일 날이죠.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1일 아침일 될 텐데 그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저기 TV 토론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TV 토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그거 날짜를 이유로 해가지고는 약간은 해리스 트레이딩이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딩 뭐 어떤 단어가 쓰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정책 관련 이슈들이 뭘 보게 되냐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장 관련 지표나 물가 관련 지표가 확 하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장 관련 지표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잠시 이제 FOMC보다도 네. 이제 딱 그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지나가면은 시장은 이제 해리스냐 트럼프냐 그 얘기 갖고서 또 한번 그러겠죠.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저 트럼프가 총알을 피했을 때 예. 그때가 제 생각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면서 완전히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힐러리랑 트럼프 붙을 때나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트럼프 붙을 때도 사실 한 9월 중순 이후 그때부터 이제 11월 초까지는 대선에 대해서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OMC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고 성장 관련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 배드 이즈 굿인지 배드 이즈 배드인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외적으로도 이 누가 네. 대선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요걸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질문은 이제 단장님 모셨으니까 매크로하게 질문을 드리지만 그 설명을 듣는 내내 또 한쪽에서는 떠나지 않는 생각이 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만 2주 동안에 배드이스 배시 됐다가 굿이 됐다가 경기 난리도 침체 아니었죠. 왔다가 네, 그렇죠.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네네. 있다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왜냐?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해서 또 여기에 대한 성장 정책 관련주들이 좀 더 갈 수도 있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설명을 하시다가 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산시장 상승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부담. 네.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만만치 않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서 예.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네. 금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8월에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소수 의견 대신에 이제 3개월의 어떤 네.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이번에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통위 코멘트만을 보면은 금융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첫 번째는 물가를 봅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발표한 걸 보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로 가면 2%에 거의 이제 수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물가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성장이 탄탄하냐? 수출은 양호하지만은 내수는 여전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이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대외적인 금융 안정이 있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금융 안정입니다. 네. 대외적인 금융 안정은 결국엔 미국과의 금리 차인데 미국도 어떻게든 결국엔 금리 인하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와 함께 달러 약세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외적인 금융 안정의 문제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내적인 금융 안정인데 그게 가계 부채의 앙등과 부동산 가격의 그렇죠. 급등이죠. 예. 요게 만약 이걸 잘못 자극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거비의 상승으로 다 함몰이 돼버리면 금리 인하를 통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효과가 많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총재 코멘트 중에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연내는 할 것 같고요. 네. 총재 스탠스로 봐서는 11월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정부나 KDI나 이런 데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시급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10월에 인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중에 한 차례 인하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시장에서도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컨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얼마나 인하할지 네. 어느 정도 속도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컨센서스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3에서 3.25까지. 그러니까 저기
모두 합쳐가지고 225bp 인하를 갖다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4차례 인하, 그러니까 3.5니까 지금 2.5로 낮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프라이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하는 총재 코멘트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는 그렇지 않은 중립금리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네. 금융 안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잖아요. 네. 주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네. 40번 이상 언급이 된 걸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을 타겟팅하고 그렇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한 금융 안정은 거기에 맞춘 중립금리는 실물 경제의 중립금리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3% 정도면은 간당간당한데 그 결국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4%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중립금리가.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의 가운데를 찍어버리면 3.5로 금융 시스템,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큰 위협이 안 되지만 네. 실물 경제는 아프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연준의 그렇죠. 그 고민과 얘기가 비슷한 결이 똑같은 되는 거죠.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낮추더라도 이 위에 있는 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밟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원래 이게 없었을 때 낮출 수 있는 금리의 레벨하고 이걸 감안해서 낮출 수 있는 금리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일 거고 네. 하는 총재께서는 이걸 감안했었을 때 그 자산 가격을 감안했었을 때의 중립금리, 최종 금리는 이걸 감안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은 아마 감안하지 않은 금리를 프라이싱했겠죠. 2.5로. 그러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그거보다는 높은 금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5만큼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레벨이 언제 시작하냐에 보다도 끝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냐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고민의 결은 연준과 한국은행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은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미국의 통화 정책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있을까요? 네네. 계속 덜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기 이미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3%까지 내린다고 했잖아요. 네. 225bp를 낮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금융 안정을 감안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2.5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높지만 0.5 차이 나죠, 이제. 2.5 대 3.0이니까. 지금 얼마 차이 나냐면 3.5 대 5.5입니다. 네. 그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강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은 둔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원화 강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쪽으로의 유동성에 풀려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되려 원화 강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자산 시장을 더욱더 자극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는 좀 조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요번에 하는 총재 하는 총재가 아니죠. 잭슨홀에서 그 한국은행 이제 부총재 한 분이 이제 잭슨홀 네. 미팅 참여하셔가지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미국이 내리는 것보다는 덜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일지까지는 지금 현재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의 레벨이지만 미국이 인하하는 것만큼 꼭 그만큼 따라 내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는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단장님과 방송을 하면 되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구연동화 듣듯이 들어서 아닙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더 충분히 마련해서 다시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환율 측면이나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환율 통화 정책, 대선, 뭐 정책의 지표의 자산 가격까지 다 훑어봐가지고 네네.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 선에서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